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법 개혁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권력에 의한 사법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을 통해 사법 판단을 다시 판단하려는 움직임.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뼈대를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무엇이 논쟁의 핵심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법 왜곡 처벌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 확대 개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 사법 판단도 헌법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언뜻 보면 국민 보호 강화,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가장 큰 쟁점, 바로 사법 독립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판결은 독립되어야 한다. 판사가 외부 압력 없이 판단해야 법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 결과를 가지고 형사 책임을 묻거나 정치적 판단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판사는 더 이상 법만 보고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벌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사법 독립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또 다른 쟁점도 있어요. 재판의 최종성입니다. 현대 법 체계는 하나의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재판은 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분쟁이 결국 종결됩니다. 하지만 재판을 계속 다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다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게 되면 판결이 끝나지 않습니다. 1심, 2심, 3심, 헌법 판단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위험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법은 원래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특정 사건, 특정 판결,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법은 일반 규칙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 돼요. 왜냐하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법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지 논리도 존재합니다. 이 논쟁이 단순히 한쪽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사법 권력도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 오판에 대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실제로 오판의 문제, 판결 편향의 논란, 사법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논쟁은 개혁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견제할 것이냐, 독립시킬 것이냐의 균형 문제로 봐야 돼요. 자, 양측 다 논리가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논쟁이 실제로 제도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판결의 보수화예요. 판사들은 문제될 판결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판결이 더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 사건의 확대입니다. 모든 사건이 정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고위 공직자 사건, 정치인 관련 사건은 거의 전부 정치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법 신뢰의 양극화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하기보다는
진영에 따라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게 돼요. 네 번째는 헌법 체계 변화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법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보면 사회적 충돌, 제도 수정이 반복해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즉, 한 번에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갈등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요, 단순히 법 몇 개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단 하나예요. 사법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민주주의의 방향, 법치의 수준, 사회 안정성,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개혁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견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어서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굴러가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의외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소송 당사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판 소원제가 시행되면 기존 확정 판결 뒤에도 헌법 소원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쟁이 끝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에 따른 소송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법원과 법원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 보도에서도 대법원은 재판 소원이 사실상 사심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고, 제도 시행 직후에는 단기간에 다수 사건이 접수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피고인과 민사 약자층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불복 절차가 하나 더 열리기 때문에 사건이 끝났다고 믿었던 피해자나 유족은 다시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에서는 자금력 있는 쪽이 절차를 더 오래오래 끌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여지가 높아져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비용, 시간 비용, 불확실성 비용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직접 타격층은요, 현장에 있는 판사와 검사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좁히는 수정도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과 법조계에서는 그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법관과 검사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나의 이 판단이 나중에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면 그 사법 판단은 점점 방어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 유명 정치인이 아니라 빨리 끝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축 없이 판단해야 하는 실무 법조인들이라는 겁니다. 제도가 권력 견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돼도 실제 부작용은 일상적 사건과
상대적으로 약한 당사자에게 먼저 나타날 경우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권력과 사법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지나 분석해 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은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권력 핵심 인물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패배한 쪽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법 왜곡이다라고 주장할 유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동시에 확정 판결 뒤에는 재판 소원을 통해 다시 헌법재판소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패배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제도 취지는 기본권의 구제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사건의 최종 종결을 무기한으로 늦추는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긴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재판 소원이 사실상 사심제가 된다고 우려해왔고, 반면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잘못된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끝냈다고 본 판단을 헌재가 다시 보게 되는 구조가 펼쳐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절차 확대가 아니라 사법 내부 권한 배분 자체를 흔드는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세 번째 단계는요, 정치권의 상시 개입 가능성입니다. 지금처럼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미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유력 정치인 관련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회, 정당, 지지층이 사법 절차에 집단적으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힘이 있는 다수당은 더 그렇겠죠. 이러한 어떤 시스템의 시행 직후 여야가 사법 혼란 프레임과 사법체계 붕괴를 두고 강하게 공방을 벌였다고도 언론에 나옵니다. 즉, 제도가 조용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전의 연장선에서 사용될 위험이 이미 지금 현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요, 사법 신뢰의 진영화입니다. 제도가 많아질수록 정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진영이 내 편 판결은 정의, 상대 판결은 왜곡이라는 해석 구조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권위는 법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 힘의 균형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법치주의는 권력 아래로 점점 약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전개가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이 곧바로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려는 유혹이 제도 개편과 결합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먼저 사법도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비선출 법관 집단을 통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정당화가 붙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논리가 반복된다면 사법의 독립은 부패한 특권처럼 묘사되고 견제장치는 개혁의 장애물로 밀려나 버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예를 보니 유럽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사례로 등장합니다. 두 나라 모두 집권 세력이 사법부, 인사권, 징계권, 재판 구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 사법 엘리트를 개혁한다는 그 강력한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부패 척결, 민주적 통제,
신속한 재판 같은 명분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법관들은 권력 관련 사건에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법 독립 후퇴라는 평가가 강해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명분이 아니라 권력이 사법을 불편해할 때 어디까지 제도를 바꿀 수 있느냐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이들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같다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제도 환경도 다르고 헌재와 대법원, 국회와 시민사회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꼭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통 경고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 특정 사건, 특정 판사, 특정 판결에 대한 그 분노 위에서, 감정적인 분노 위에서 너무 빠르게 추진이 돼버린다면 제도는 쉽게 정교해지지 못하고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 기조로 속도를 택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쪽에서는 재판 소원과 법 왜곡죄가 하급심 위축과 재판 지연을 부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바로 해외 사례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폴란드와 헝가리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법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와 방향이 권력의 즉각적 이해관계와 겹쳐지는 순간 그 개혁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 재배치로 읽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바로 그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탐사일보 TV 임병수 기자였습니다.